안녕하세요. 퍼포쟁스입니다. 플러터플로우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앱을 함께 만들어 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모바일 앱을 만들 건데요. 이 앱은 레스토랑, 특히 미슐랭 등급 레스토랑에 관한 앱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기기에서, 모바일 기기에서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진행할 단계와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설정하기. 두 번째, 앱 디자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앱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살펴볼게요. 우리는 페이지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익스플로어 버튼을 탭하면 레스토랑 이름 목록이 있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레스토랑 이름을 탭하면 레스토랑 이름, 요리 종류, 도시명, 국가명을 포함한 레스토랑 정보가 있는 마지막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버튼을 탭하면 브라우저의 새 탭이 열리면서 해당 레스토랑의 공식 미슐랭 웹사이트가 표시됩니다. 그럼 이 앱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 각 페이지 A, B, C를 디자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기에 배포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로터플로우와 파이어베이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플러터플로우는 모바일 앱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콘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 파이어베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코딩 없이 CSV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구글에서 플러터플로우를 찾아보겠습니다. 플러터플로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플랫폼 이름인 플러터플로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플러터플로우의 메인 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아마 버전에 따라서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죠.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이 되면 플러터플로우를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하게 되고요. 처음이 아니시면 Create New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아마 팝업 창의 디자인이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주된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면이 다르게 보이시면 화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기능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스타트 빌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섹션에서도 이 기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팝업이 만약에 뜨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설정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Create Project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팝업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에서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몬트리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갖고 계신 구글 계정을 사용을 해서 플러터플로우에 로그인합니다. 이 화면에서 녹색 이 마법사 모자 있죠? 네, 이 마법사 모자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런 설정 팝업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팝업창이 안 뜨셨을 때 모자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첫 번째 팝업창에서는 먼저 Enable Web App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그 기능을 켜주세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설정을 위해서 Next 스텝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가 뜰 거예요. 여기에서 Create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몇 분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된 후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Firebase Project Created 라는 텍스트가 있는 녹색 상태의 녹색으로 된 상태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네, 생성될 때까지 로딩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다 만들어지면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딩이 완료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Enable Auth on Firebase 라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Firebase 콘솔로 리디렉션 됩니다. 자, 자동으로 이동이 됐죠. 이 상태에서 Get Started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음으로 이메일 /패스워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메일 /패스워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장합니다. 상태가 녹색으로 Enabled라고 표시가 되면 제대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터플로우로 돌아가서 Complete Firebase Setup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Generate Files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Start Building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업로드 해볼까요? 플로터플로우의 좌측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Create Collection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컬렉션은 쉽게 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버튼을 클릭하고 이어서 Manage Cont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CSV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CSV 파일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준비하신 CSV 파일이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을 사용해서 앱을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모바일 앱을 제작하는 데에 꼭 CSV 파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이슨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라서 CSV 파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CSV 파일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아마 엑셀이나 구글 시트는 이미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작업이 끝났을 때 파일 메뉴에서 그냥 간단히 CSV로 다운로드 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CSV 파일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파일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파일을 업로드해서 플로터플로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셔서 내 데이터로 내 앱을 만드는 그런 게 가능해져요. 코딩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CSV 파일을 사용하는 걸 선택을 했고 파이어베이스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데이터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가 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모두 바꿔주시고요. 마지막 필드는 URL이라서 언뜻 보기에는 문자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앱에서 이미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패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필드는 스트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지침을 쭉 따르면 버튼이 뜨는 것들을 클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업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플러터플로우로 돌아가 보면요. 필드들이 이미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러터플로우와 파이어베이스를 이미 우리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원하시면 파이어베이스에서 직접 컬렉션을 생성을 하시고 데이터를 수동으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가셔서 컬렉션을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설명드리는 방법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해서요. 여기 영상에서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업로드 하신 후에 규칙을 설정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데이터베이스 섹션을 클릭한 후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해서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금 건너뛰어도 앱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구글로부터 규칙이 곧 만료됩니다. 혹은 규칙이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경고 이메일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메일이 꽤나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설정을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create 부분은 no one으로 설정을 하시고 작은 방패 아이콘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deploy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화면에 이렇게 녹색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제 드디어 페이지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플러터플로우의 전반적인 섹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섹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쪽이 두 번째,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 섹션이 있습니다.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섹션에서는 플러터플로우의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기능의 세부적인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위젯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젯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property, 속성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제가 텍스트 아이콘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속성 섹션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텍스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플로터플로우에서 위젯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젯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싱글 차일드 위젯이 있고 멀티 차일드 위젯이 있습니다. 싱글 차일드 위젯은 하나의 객체인 반면에 멀티 차일드 위젯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싱글 차일드 위젯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위젯입니다. 여기서 child라는 용어는 다른 위젯 안에 중첩이 되어 있는 위젯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A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 텍스트, 디바이더, 그리고 버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빈 템플릿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위젯 트리로 가시거나 아니면 현재 페이지에 이미 녹색 버튼이 있으시면 이 플러스 기호가 있는 녹색 버튼이 있으시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여부는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create blank 버튼을 선택하고 페이지 이름을 A_main으로 지정한 다음에 create page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해볼게요. 왼쪽에서 a 언더스코어 main이라는 이름의 위젯을 찾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그 위젯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Safe Area라는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그 옵션을 찾아서 기능을 꺼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 메인 화면이 핸드폰의 전체 화면 크기를 꽉 채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기능을 끈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폰에서 여셨을 때 나는 그래도 위아래 노티바라든지 이런 게 보호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다시 설정해 오셔서 이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왼쪽에 A 언더스코어 메인 아래에 몇 개의 위젯이 보이실 거예요. 모두 삭제해 주세요.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딜리트 메뉴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선택 후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 언더스코어 메인이라는 위젯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도 혹은 무역에서도 컨테이너 하면 안에 뭔가를 많이 담잖아요. 담는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컨테이너 안에 다른 위젯들을 담으려고 해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컨테이너 프로퍼티즈라는 섹션을 찾아주세요. 이 섹션에는 컨테이너의 크기를 설정하는 너비와 높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한대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사실 캔버스에서 컨테이너의 끝부분을 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이 방법 대신에 우리가 무한대 아이콘을 클릭한 이유는 이렇게 무한대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핸드폰 크기에 상관없이 기기의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화면 크기를 전체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서 컨테이너를 선택한 후에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컨테이너 옆에 있는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했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위젯을 추가하는 거죠. 전체 페이지가 아니었고요. 어떤 걸 추가하냐면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미지 타입을 찾아보세요. 타입에서 에셋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타입에서 에셋을 선택합니다. 이 에셋을 선택을 하는 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이미 PC에 다운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 거라서 에셋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사용할 이미지 파일은 이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공유를 할게요. 이미지 이름은 main underscore image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에셋으로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혹은 원하시는 다른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미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위젯은 뭔가요? 텍스트군요. 자, 컨테이너 옆에 있는 위젯 추가 아이콘을 이번에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팝업이 뜨게 돼요. 여기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죠. 컬럼, 로우, 스택. 이 셋 중에서 뭘 선택을 할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컬럼을 선택하면 차일드 위젯들을 수직선상에, 그러니까 세로로 배치를 할 수 있고 또 이걸 선택한 경우에 오른편에 그 Properties에 가셔서 숫자를 입력해서 위치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해도 잘 작동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방식을 선호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객체를 그냥 단순히 끌어다가 놓기만 해도 설정을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왜 사용을 하냐면요.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은 컨테이너에 넣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시면서 왜 스택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왼쪽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미지 크기를 화면을 채우도록 무한대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원래 헬로 월드였는데 이 텍스트를 미슐랭 3스타즈로 변경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셔서 줄바꿈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슐랭 줄바꿈 3 줄바꿈 스타즈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서 텍스트 프로퍼티스 섹션을 찾습니다. 이 섹션에는 폰트 패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폰트 패밀리는 옵션 이름이고 세컨더리 패밀리는 폰트 이름이라서 이게 약간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세컨더리 패밀리라고 여기 표시된 건 그냥 폰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아웃핏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웃핏이라는 폰트로 변경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폰트 크기를 60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텍스트 색상은 작은 색상 칩 보이시죠? 그 칩을 클릭을 하신 후에 팔레트에서 흰색을 선택합니다. 보시면 미리 정의된 다른 색상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색상들은 기기의 테마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다크 테마인 경우에는 네, 어두운 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정하는 이 텍스트 색상은 기기의 테마와 상관없이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메인 페이지의 텍스트의 색상이죠. 그래서 변경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미 지정된 색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팔레트에서 직접 흰색을 골라서 네,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가 생겼으니까요. 위쪽이랑 왼쪽에 너무 붙어 있죠, 이 텍스트가. 이 텍스트를 이렇게 끌어다가 약간의 여백을 두도록 위치를 변경을 시키신 다음에 네, 끌어다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할 위젯은 디바이더입니다. 디바이더를 약간 장식처럼 쓰려고 해요. 그래서 디바이더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스택 위젯에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디바이더를 검색을 해서 디바이더 위젯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검색 결과에 디바이더가 없죠. 디바이더는 컬럼에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컬럼을 추가하면 되겠죠. 스택 옆에 있는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컬럼 위젯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컬럼의 옆에 있는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후에 디바이더를 검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스택에다가 직접 디바이더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컬럼 안에다가 추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죠. 눈치채셨겠지만 플러터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레고 블럭을 쌓듯이 마치 레고 블럭을 쌓듯이 위젯 안에 위젯을 넣고 위젯을 넣고 이렇게 위젯을 쌓아가면서 앱을 완성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컬럼 옆에 있는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한 후에 디바이더를 검색을 하시면 이번에는 결과의 디바이더가 나오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디바이더 프로퍼티스 섹션에서 색상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색상 칩을 클릭을 하신 후에 노란색을 선택해 주세요. 색상을 선택한 후에 두께는 3, 높이는 500, 너비는 300,
인덴트, 즉 들여쓰기는 1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앞에서 끌어다 놨던 그 텍스트의 위치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위치를 거기에 맞게 추가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추가할 위젯은 버튼입니다. 왼쪽으로 가셔서 스택 옆에 있는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버튼을 굳이 컬럼 안에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시 스택으로 돌아갈게요. 스택 옆에 있는 위젯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버튼 위젯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 버튼에 대한 작업을 할 거예요. 전에 먼저 이름을 먼저 바꿔줄까요? 이름을 Explorer라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폰트를 아웃페이스로 설정을 하고 폰트 크기는 18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버튼 디폴트 스타일이라는 섹션을 찾아보세요. 너비는 300을 입력하시고 높이는 100으로 설정합니다. 필 컬러는 색상 칩을 클릭하신 다음에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버튼을 그냥 원하는 위치인 하단으로 쭉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이제 버튼이 생겼으니 이 버튼이 작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두 번째 탭인 액션 탭을 클릭하신 후에 Add 액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페이지 A에서 버튼을 탭했을 때 페이지 B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Navigate to라는 섹션에서 목적지로 선택할 페이지 B가 보이시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 B 페이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B 페이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 만들면 되죠. 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지 A를 만들 때 우리가 선택했던 그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녹색 버튼을 또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상단에 보시면 리스트라고 나오는 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을 스크롤해서 리스트 08 템플릿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히 검색창에서 리스트 08을 검색을 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네, 템플릿을 찾으시면 템플릿 하단에 디폴트 ธีም과 My theme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디폴트 ธี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템플릿 이름을 b_resto라고 변경해 주세요. 페이지 A에서 액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 B를 만든 거니까요. 다시 페이지 A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던 일을 마저 하겠습니다. 캔버스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에 액션 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Navigate to 섹션을 클릭하면 옵션 중에 b_resto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이 잘 완료되었다면 이런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이제 페이지 B를 만들 차례입니다. 우리가 만들 페이지 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단에는 제목이 있고 이미지와 레스토랑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이건 리스트 형태라고 하는데요. 리스트는 우리가 객체를 하나만 설정해도 여러 객체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페이지 B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의 텍스트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먼저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텍스트 섹션을 찾아서 Order Now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을 Restaurants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은 캔버스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그 작은 카트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스토랑트 제목 아래에는 회색
텍스트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 선택하신 후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텍스트 자체를 삭제를 해도 여전히 row라는 위젯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총 2개의 위젯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에 이런 잠시만요. 네, 카드에 이런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추가한 기존 템플릿에 들어있던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에 나타낼 레스토랑들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입니다. 이왕이면 이 공간에 이 랜덤한 이미지들 말고요. 우리가 표시할 그 레스토랑에 해당하는 요리 사진이 나타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플러터플로우와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한 상태예요. 미리 그렇게 해둔 후에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각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에는 레스토랑 이름이 나열되는 리스트가 쓰이니까 위젯은 리스트 뷰를 사용할 겁니다. 왼쪽에서 리스트 뷰 위젯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3번째 아이콘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이 섹션에서 Add Query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팝업이 뜨면 거기에서 쿼리 타입은 쿼리 컬렉션을 선택하시고 컬렉션에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름인 미슐랭 3스타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면 보기에 더 편할 것 같아요. 레스토랑 이름을 그렇게 정렬하기 위해서 팝업에서 아래로 조금 스크롤 하신 다음에 오더링 부분을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오더 바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컬렉션 필드 네임으로 레스토랑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 버튼을 2번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가 방금 한 걸 되짚어 보자면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했고 목록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을 했고 레스토랑 이름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레스토랑 필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겠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작업해 볼까요? 첫 번째 카드를 클릭한 후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패스 섹션을 찾고 패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주황색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때마다 그 경우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할 거예요.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인 미슐랭 3스타즈 다큐멘트를 선택한 다음에 레스토랑 이미지인 URL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부분이 하얗게 사라져 버렸지만 제대로 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타이틀이라는 텍스트를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레스토랑 이름을 가져올 건데요. 텍스트 옆에 있는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 레스토랑트 필드를 선택하면 레스토랑트 필드의 값, 즉 레스토랑 이름들이 이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레스토랑 이름 아래에 서브 텍스트와 프라이스라는 2개의 위젯이 보이실 텐데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스토랑 이름이 표시될 카드가 작동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카드라고 불렀지만 이 카드의 실제 위젯 이름은 메뉴 아이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때 리스트 뷰 바로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메뉴 아이템 위젯은 다 삭제할 거라 꼭 첫 번째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것만 남기고 나머지 6개는 다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메뉴 아이템 위젯을 탭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른쪽의 두 번째 탭인 액션 탭으로 가서 Add 액션 버튼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avigate to 섹션을 클릭했을 때 이동할 목적지인 C페이지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일까요? 이젠 아시죠? 네,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페이지 C를 만드는 것보다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B에서 했던 것처럼 페이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기호가 있는 녹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디테일 08을 검색하시고 페이지 B에서 했던 것처럼 디폴트 theme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을 C_details로 지정합니다. 작업이 제대로 완료되면 화면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B에서 액션을 추가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페이지 B를 선택하고 리스트 뷰 바로 아래에 있는 메뉴 아이템 위젯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액션 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Navigate to 섹션을 클릭하면 See Details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액션이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메뉴 아이템 6개는 모두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메뉴 아이템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그 해당 메뉴 아이템에 들어있던 차일드 위젯들도 모두 함께 삭제가 됩니다. 이게 좀 쉽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메뉴 아이템 하나랑 그 안에 있는 차일드 위젯들만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화면에 그 뒤로 가기 아이콘이 있으면 앱을 사용하기에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기 아이콘을 추가를 해볼까 해요. 이걸 추가를 하려면 캔버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앱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터플로우가 몇 가지 디자인을 제안해줘요. 우리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까요? 페이지 제목이 중앙에 있고 뒤로 가기 아이콘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설정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캔버스에서 앱바를 선택을 하고 맨 윗부분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섹션에서 색상 칩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미리 정의된 색상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래로 조금 스크롤하면 인포라는 색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콘이 흰색이라 앱바에서 잘 보이지가 않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캔버스에서 아이콘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이콘 프로퍼티즈 섹션으로 가서 아이콘 컬러의 색상 칩을 클릭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색상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라는 페이지가 있었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우리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서 페이지를 선택한 후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번개 아이콘이 있는 테스트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시면 아마 테스트 모드를 열 수 없다고, 먼저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버그, 말 그대로 작은 벌레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 1과 빨간색 3이 보입니다. 노란색은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노란색 경고가 있더라도 앱을 테스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은 버그입니다.
앱을 테스트하려면 버그들을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디버깅은 꽤 쉽습니다. 그냥 읽고 이해한 다음에 버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그 메시지를 클릭하면 버그가 있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버그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마 버그가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Property Override입니다. 이 버그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템플릿의 이미지를 변경을 하면서 이미지 경로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버그 메시지를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했더니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지 않고 현재 페이지에 머무르죠. 그건 버그가 현재 페이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그를 수정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미지 타입을 찾아주세요. 선택값이 네트워크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값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면 에셋이나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하셨다가 다시 네트워크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잠시 기다리시면 버그 수가 3에서 2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버그는 Auth Page Setup입니다. 버그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 Authentication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Enable Authentication 옵션을 찾아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앱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그냥 열람하기만 할 뿐이지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증 기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기능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기다리면 버그가 하나만 남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그는 시작 페이지가 설정되지 않아서 생긴 버그네요. 버그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니셜 페이지 섹션을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엔트리 페이지를 A_main으로 선택합니다. 드디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번개 아이콘이 있는 보라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립니다. 로딩 화면이 나오는 동안 플러터플로우의 사용 팁이 나올 거예요. 혹시 게임을 종종 플레이 하시나요? 게임을 할 때 보통 로딩 페이지가 나오고 그 로딩 페이지가 표시되는 동안 플레이 팁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농장에 가면 경험치를 2배로 만들어주는 비밀 당근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이런 팁 같은 거요.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로딩 시간을 이용해서 플로터플로우의 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모드가 준비가 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Explore 버튼을 클릭을 하면 레스토랑 제목과 해당 레스토랑의 요리 사진, 그리고 레스토랑 이름들이 나열된 목록이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이제 페이지 C를 만들 차례입니다. 페이지 C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 이미지, 그리고 상세 정보로 레스토랑 이름, 요리 종류, 도시명, 국가명이 나오고 웹사이트 URL이 담긴 버튼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테스트 모드에 계시다면 브라우저에서 플러터플로우 메인 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추가해둔 이 템플릿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의 제목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Facility Details를 Restaurant Information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특정 텍스트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레스토랑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전체 튜토리얼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파라미터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요. 파라미터란 무엇이고 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페이지 B와 C
두 개의 페이지 사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페이지 B에는 레스토랑 카드들이 있고요. 페이지 C에는 레스토랑 이름과 요리 종류를 포함한 몇 가지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페이지 B에서 레스토랑 카드를 탭하면 해당 레스토랑의 정보가 페이지 C에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페이지 C에 모든 레스토랑의 모든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선택이 된 레스토랑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페이지 B에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 C로 가서 페이지 B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한 레퍼런스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 C에서 어떤 필드를 어디에 표시할지, 즉 무엇을 어디에 표시할지를 설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페이지 B에서 데이터를 보낼 준비를 하고, 페이지 C에서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고, 페이지 C에서 페이지의 어느 부분에 무슨 데이터를 표시할지 정해주는 겁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id를 사용할 건데요. 이 id가 데이터를 페이지 B에서 C로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id를 사용할까요? 우리 튜토리얼 초반에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요. 그때 첫 번째 필드에 자동으로 생성된 아이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 아이디들은 이 경우에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로요. 물론 레스토랑 이름에 대한 파라미터 하나, 요리 종류에 대한 파라미터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 필드에 수동으로 일일이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서 페이지 B에서 C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해도 작동은 해요. 그런데 id를 사용을 하면 일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id는 해당 행에 있는, 우리가 처음에 그 CSV 파일 안에서 봤을 때 엑셀 파일처럼 봤을 때를 상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 id는 그 id가 들어있는 해당 행에 있는 다른 필드의 값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한 id에는 한 레스토랑의 레스토랑 이름, 요리 종류, 도시명, 국가명, URL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d를 페이지 B에서 C로 데이터를 보내는 메신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기를 바라면서 그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B에서 페이지 C로 데이터를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id를 쓰기로 했죠. 자, 왼쪽에서 페이지 B를 선택을 하고 위젯트리에서 액션이 작동할 대상인 메뉴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액션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조금 스크롤 하시면 Define 버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페이지 C로 이동하게 되는데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Add Parameter 버튼을 클릭하고 파라미터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네임을 id라고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타입에서는 Document Reference를 선택을 하고 컬렉션 타입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인 미슐랭 3스타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B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달할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패스 버튼을 클릭하고 방금 만든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id를 선택한 다음에 value 옆에 있는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뜨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인 미슐랭 3스타즈 도큐먼트를 선택하고 레퍼런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데에 특정 필드를 선택한 대신 레퍼런스를 선택을 한 거죠. 이 레퍼런스가 무엇일지는 페이지 C에서 무슨 데이터를 받을 건지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컨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제대로 완료되었다면 이런 결과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페이지 C에서 페이지 B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전에 페이지 B에서 선택해둔 레퍼런스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페이지 C로 가서 트리에서 첫 번째 위젯인 C Detail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을 선택하고 Add Query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쿼리 타입의 Document from Reference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에 있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컬렉션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인 미슐랭 3스타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Unset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의 메신저인 ID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Confirm 버튼을 2번 클릭합니다. 방금 우리는 데이터를 받기 위한 바탕, 배경을 설정을 해둔 거고요. 이제부터 정확히 무슨 데이터를 어디에 표시할지 정해주려고 합니다. 요리 사진부터 시작해 볼까요? 캔버스에서 이미지 위젯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패스 섹션을 찾고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의 주소가 담긴 URL 이미지 필드를 선택합니다. 다음 위젯은 텍스트입니다. 캔버스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데이터베이스 미슐랭 3스타즈 도큐먼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여기에 레스토랑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스토랑트 필드를 선택합니다. 다음 텍스트 위젯에는 요리 종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캔버스에서 warehouse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퀴진 필드를 선택합니다. 다음 텍스트로는 캔버스에서 회색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도시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city 필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디바이더가 하나 있죠.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 텍스트에는 국가명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반복하다 보니 이제 익숙해지셨죠? 캔버스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선택하고 컨트리 필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도시명과 국가명의 텍스트 크기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국가명의 폰트 크기를 16으로 설정을 해서 도시명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텍스트들은 우리 앱에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삭제하시려면 위젯 트리에서 리스트 뷰 위젯을 우클릭하신 후에 딜리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버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버튼을 탭했을 때 해당 레스토랑의 미슐랭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버튼의 이름부터 먼저 변경을 해볼까요? 원래 Create Inspection이었던 텍스트를 View in 웹사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C에서 액션 탭으로 가서 Add 액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조금 스크롤하면 쉐어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옵션들 중에 런치 URL을 선택해주세요. 팝업에서 URL 밸류 타입을 from variable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unset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URL 필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버튼이 녹색이라면 아까 열어둔 테스트 모드를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세션을 열 필요가 없이 그냥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인스턴트 릴로드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터플로우가 변경사항들을 알아서 적용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버튼 색상이 처음에 봤던 그 보라색이라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버튼을 클릭하고 플러터플로우가 테스트 모드를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테스트 해볼까요? 첫 페이지에서 Explore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레스토랑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스크롤을 쭉쭉쭉 내리셔서 마사 레스토랑을 찾아주세요. 카드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B와 C에서 동일한 요리 사진이 뜨고 레스토랑 이름은 마사라고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마사는 일식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미국 뉴욕에 있나 보네요. 이 페이지에서 View in 웹사이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 새 탭이 열리면서 미슐랭 웹사이트 중 마사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레스토랑 이름과 요리 종류, 일식이죠. 도시명 뉴욕이고요. 국가명 미국이 우리 앱과 웹사이트에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앱을 배포할 차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플로터플로우 탭으로 돌아가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코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위한 다운로드 APK 옵션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게 무료는 아닙니다. 이 옵션 옆에 아마 작은 노란색 별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 별은 이 기능이 유료 서비스라는 걸 의미합니다. iOS의 경우에는 이 메뉴의 옵션조차 없고요. 네,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껏 힘들게 만든 앱을 폰에서 구경조차 못하는 걸까? 속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건데요. 설정 탭으로 가서 웹 디플로이먼트 메뉴를 선택하는 겁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앱을 웹 앱으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플러터플로우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웹 앱 배포 옵션을 활성화했던 그 이유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혹시 여기 주황색으로 웹 지원을 활성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뜬다면 플랫폼 섹션으로 가서 웹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디플로이먼트로 돌아가서 다시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신 메시지가 n/a not applicable, 즉 해당 없음이라고 뜬다면 퍼블리시 버튼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버튼 옆에 눈 모양으로 된 미리 보기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최신 메시지가 아직도 NA로 뜬다면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퍼블리시 버튼을 다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최신 메시지가 퍼블리싱 .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퍼블리싱이 완료되면 이렇게 URL과 배포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의 새 탭에서 미리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뚱뚱하게 퍼진 버전 같은 다른 비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플러터플로우 탭, 즉 설정 탭으로 돌아가면 내 앱만의 고유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에서 이 URL을 입력해 보세요. 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이 URL을 입력합니다. 고유 URL .flutterflow.app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만약에 아이폰 유저시면 다른 브라우저 말고 사파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파리를 사용하면 웹이 웹앱이 아니라 모바일 앱처럼 보이거든요. 아이폰 사용자시라면 폰에서 사파리 앱을 열고 주소창에 아까 그 URL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유 아이콘을 탭하고 홈 화면에 추가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마크 이름을 지정하면 그게 앱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마크지만 사파리를 사용할 때는 이게 모바일 앱처럼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소창과 내비게이터 바의 UI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이시면 브라우저의 UI가 화면에 표시가 돼서 웹앱인 게 티가 납니다. 그래도 앱을 한번 열어볼까요? 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URL을 입력합니다. 브라우저는 크롬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라우저의 UI가 여전히 표시가 됩니다. 이게 보고 싶지 않으시면 APK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진짜 안드로이드 앱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이건 유료 서비스입니다. 저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그럴듯한 APK 파일로 공유를 해주고 싶어서 앱을 만든 다음에 무료 체험판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앱 수정도 APK 파일 다운로드도 여러 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껏 직접 만드신 앱을 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셨나요? 페이지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나요? 코딩 없이 앱 만들기에 성공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페이지를 3개만 만들었죠.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 앱의 제 첫 번째 버전은 페이지가 4개였어요. 근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 그 페이지는 연습 문제처럼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셨잖아요. 이 페이지는 지금껏 익힌 것을 토대로 직접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에서 익스플로어 버튼을 탭하면 나오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국가명이 버튼에 적혀 있고 버튼을 탭하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레스토랑 이름들이 표시가 되고 최종 페이지에서는 상세 정보가 표시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좀 막막하시다면 힌트를 드릴게요. 이 페이지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버튼 8개를 담습니다. 버튼에 적힌 텍스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값이 아니라 직접 입력한 텍스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 카드에 탭 온 액션을 선택을 하고 파라미터는 컨트리 필드를 사용해서 걸어줍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가명에 따른 레스토랑 이름이 나열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연습 문제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껏 알려드린 단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혹은 전혀 새로운 앱을 만드시다가 문제를 겪으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터플로우는 문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어서 질문을 올리면 다른 유저들이 답변해 주거나 플로터플로우 사람들이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이미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로 플로터플로우를 익히실 수도 있고요.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만든 앱을 새롭게 만들 방법으로 떠오를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배경 이미지나 새로운 타이틀 제목, 새로운 기능, 때론 새로운 위젯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사용하시면서 플로터플로우를 좀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가지고 논다는 느낌으로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앱 개발에 대해서 갖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앱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플로터플로우를 사용해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렇게 새 앱을 만드는 것도 안 될 것도 없죠. 저는 아마 다음 앱으로 제가 실생활에서 쓰기 편한 뭔가를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만든 어플이 내 폰에서 짠 하고 열리는 그 순간이 저는 그게 정말 짜릿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 짜릿함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튜토리얼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앱을 만들게 되시면 자랑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